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,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업 개발에 관한 좀 흥미로운 연구들입니다. 이게 숫자로만 보면, 와, 공업 생산액이 뭐 120배가 뛰었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근데 과연 그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그 진짜 모습, 그건 무엇이었을까요?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, 당시 공업학의 그 속살, 그러니까 누가 이 성장을 이끌었고 또 그 성격은 어땠는지,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뭐 수탈이다, 근대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그 복잡했던 현실을 생생하게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.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우선 그 표면적인 성장세는요, 정말 놀랍습니다. 1910년에서 40년 사이 공업 생산액이 120배 증가했다니. 네, 120배. 와, 농업이 한 9배 성장한 거랑 비교하면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거죠. 그렇죠. 속도만 보면 대단하죠. 네. 그리고 1930년대부터는 또 중화학공업 비중이 50%를 넘어서면서 산업 구조 자체도 뭔가 바뀌는 것 같고요. 네, 그 숫자 자체는 아주 인상적이죠. 근데 이제 핵심 질문은 누가, 무엇을 위해서 이걸 봐야 하는 거죠. 처음에는,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본이 조선 안에서 공업이 크는 걸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. 아, 네네. 그랬군요. 네, 근데 1920년대 후반 이때부터 상황이 좀 바뀝니다. 일본의 그 대자본들, 특히 일본 질소비료, 우리가 보통 일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대 기업들이 조선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그 유명한 일제 흥남 공장. 그게 바로 딱 대표적인 사례군요. 맞습니다. 흥남. 일제 값싼 그 수력 전기를 써가지고 비료 같은 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. 그 배경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? 네, 맞아요. 거기가 이제 물이 풍부하니까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가 아주 쌌거든요.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시장을 딱 보장해주고, 그러니까 뭐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. 아하.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사업 계속 확장하고 이런 식이었어요. 특히 이게 1930년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7년에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는요. 일본의 군수산업 육성 정책하고 딱 맞물려 돌아가요. 아, 군수산업? 네, 조선을 이제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, 그러니까 뭐랄까 후방에서 군수물자 대주는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흥남에는 그 여러 생산 시설들이 막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전기화학 콤비나트, 그러니까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 거고요. 와, 정말 거대한 그림이었네요. 그렇다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조선인들의 역할은 좀 어땠을까요? 조선인 자본의 공장들도 같이 좀 크고 그랬나요? 아,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실제로 조선인이 운영하는 공장 숫자나 아니면 가내 수공업 생산액 자체도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늘긴 늘었어요. 아, 늘긴 늘었군요. 네. 1939년 통계를 보면 조선인 공장 생산액이 정체 한 20% 정도. 그리고 이제 종업원 4명 이하 되는 작은 작업장들 있잖아요. 그걸 가내공업이라고 하는데 네네. 그 생산액이 한 17% 정도. 그래서 합치면 한 37% 정도는 됐죠. 그리고 일부 가내공업 같은 경우는 좀 커져서 공장으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고요. 아하. 실제로 한 40% 정도의 공장이 그런 가내공업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추산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 자산 소유 구조를 들여다보면요.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네, 어떻게 다른가요? 이게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일제 말기로 가면 공업 자산의 90%, 많게는 95%까지가 일본인 소유였어요. 네. 90에서 95%요? 네. 특히 그 회사 형태로 된 자본은 이건 뭐 거의 전부 다 일본인 손에 있었고요. 그중에서도 아까 말한 일질 아니면 미츠위, 미츠비시 같은 아주 소수의 일본 재벌 계열 기업들이 정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죠. 이야, 95%라니. 아까 생산액 비중이 한 37%라고 하셨는데 네, 그렇죠. 그거랑 비교하면 이 격차가 너무 엄청나네요. 겉으로는 뭔가 성장이 막 이뤄지는 것 같았는데 실제 그 주인, 소유 구조를 보니까 이건 뭐 조선의 공업이 아니라 그냥 조선 땅에 있는 일본 공업이었다.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네요. 그렇죠. 과언이 아니죠, 그 말이. 그럼 그 조선인 공장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좀 몰려 있었나요? 조선인 공장들이 만든 생산액을 보면요. 한 70% 가까이가 정미, 그러니까 쌀 찌는 거요. 아, 정미소. 네. 네. 그리고 양조, 술 만드는 거, 또 정어리 기름 짜는 거, 고무신 만드는 거, 면직물 짜는 거. 이런 좀 1차 상품 가공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한 업종들이 대부분이었어요.
아, 그러니까 일본 대자본이 막 주도했던 그런 중화학공업하고는 좀 다른 분야였군요. 네, 완전히 달랐죠.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연관성도 거의 없었어요.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발전하는 뭐랄까 일종의 이중 구조 같은 걸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. 물론 이제 이 시기에 건설된 뭐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가 해방 이후의 경제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되었다. 뭐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시각도 있긴 하잖아요. 네, 그런 주장도 있죠. 네.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자료들은 그 성장의 주체가 누구였고 또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네요. 아, 그럼 그 군수 공업화라는 측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게 다 군수 산업 때문이었던 건가요? 1937년 중일 전쟁 이전까지의 공업화를 전부 다 군수 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. 네. 하지만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명백하게 군수 물자 생산이 최우선 과제가 된 건 맞습니다. 근데 조선에서는 주로 뭐 완성된 무기 자체를 만들기보다는 철강이나 경금속 아니면 연료, 전력 같은 원료나 소재 생산에 좀 더 집중했어요. 아, 완제품보다는 원료나 소재 쪽에. 네. 그래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갑자기 확 높아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일제시대 조선의 공업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소수의 일본 대자본에 의해서 또 특히 후반기에는 군수산업의 필요에 따라서 좀 좌우된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조선인 자본이나 노동 역시 양적으로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좀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거고요. 네, 그렇죠. 이 기형적인 구조가 결국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. 어떤 숙제였을까요? 당장 그 자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자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,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민족 경제의 토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건지, 이런 문제들이었죠. 아, 그렇군요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그 급격한 변화, 그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외세 자본이 거의 모든 걸 장악하고 산업 구조마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이런 상황에서 해방된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